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은지, 린지예요. 오늘은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와 신분당선 광교역 근처에 있는 생폴 드 카페라는 곳에 왔어요. 요즘 역류성 식도염으로 나름 고생하고 있어서 커피랑 밀가루를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라떼 한 잔을 시켰어요. 이번에 이지북 출판사에서 도서 한 권을 협찬해 주셨어요. 명소정 장편소설 너의 이야기를 먹어줄게예요. 부제로 고민상담부 나의 괴물님이라고 적혀 있네요. 앞 표지를 보시면 어느 길가 난간에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걸터 앉아 있고요. 그 뒤에 하얀 사자 같기도 하고 상상 속 동물 해태처럼 생기기도 한 괴물이 앉아 있어요. 꼬리가 길고 빨간 눈에 송곳니가 있네요. 그리고 어찌 보면 상처처럼 보이기도 하는 빨간 줄무늬 3개도 보여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책을 쓴 명소정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명소정 작가는 현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재학 중이며 전공인 생명과학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지만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 꿈이라고 해요. 이 작품 또한 독자들이 그렇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2021 에브리웨이 판타지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수정 작가가 재학 중인 학교와 전공을 보고 김초엽 작가처럼 굉장히 과학이랑 관련 있는 판타지 소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마침 표지에도 사이언스 판타지라고 쓰여 있어요. 판타지 소설은 맞지만 그렇게 심오한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풋풋하고 꿈도 상상력도 넘치는 청소년들의 얘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읽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의 초반부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신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세요. 명소정 장편소설 너의 이야기를 먹어줄게. 고민상담부 나의 괴물님. 1. 도서관에서 만난 그 녀석. 저번 주까지만 해도 멀쩡히 출근을 하셨던 사서 선생님이 느닷없이 사직서를 내셨다. 학기가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사서를 새로 뽑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고 도서관을 담당하게 된 국어 선생님은 이미 업무가 차고 넘치는 상태였다. 그 결과 도서부장이었던 나는 몇 가지 특권을 약속받고 사서 대행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맡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안 그래도 막 설립한 학교라 보유한 책 수도 많지 않은데 매일 책이 사라지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책 분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국어 선생님하고도 이 일에 대해서는 몇 번 논의한 적이 있었다. 분명 허가 없이 책을 가지고 나가면 경보기가 울려야 하는데도 최근 며칠간 도서관에 경보기가 울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경보기에 문제가 있을 리도 없을 텐데. 저번에 한 학생이 대출 등록하는 걸 깜빡하고 실수로 책을 가지고 나갔을 때도 울렸으니까. 매번 분실된 책 목록을 정리해서 기숙사에 수배하는 것도 일이에요. 심지어 그 책들 중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 일이라면 분명 빈틈이 보일 텐데 한 권도 발견되지 않은 걸 보면 동일범의 소행이 틀림없었다. 점심시간 내내 이곳을 오가는 학생들의 손을 살펴봐도 몰래 책을 들고 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낮 동안은 서가에 꽂힌 책들이 사라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소득 없이 저녁이 되어 도서관 문을 잠그려던 찰나 복도 반대편으로부터 익숙한 얼굴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 학교 학생이라면 눈에 익지 않을 수 없는 애였다. 그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도 배치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해 입학식 때도 대표로 선서를 했었다. 행사 내내 학생들을 술렁이게 했던 훈훈한 외모도 그의 얼굴이 기억에 남게 하는데 한몫했다. 주변 애들이 이름도 잘생겼다며 난리였지. 임혜성이라고 했나? 곧 자율학습 시간인데 아직 본관에 있는 거야? 아, 내가 문단속 담당이라. 사감 선생님도 나 늦는 건 이해해 주셔. 너야말로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텐데? 그러게. 그럼 조심히 들어가. 고생이 많네. 애들이랑 같이 다니는 걸 별로 못 봐서 성격이 삐뚤어진 건가 싶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말투가 친절한 게 별로 모난 점은 없는 아이 같았다. 유유히 자리를 비우는 그를 잠깐 쳐다보다 손에 쥔 자물쇠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도서관 문고리를 감은 자물쇠가 단단히 잠긴 것을 확인한 뒤 기숙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야간 자율학습은 보통 기숙사 1층의 독서실에서 이루어졌다. 여느 때처럼 쪽지 시험을 대비해 문제를 풀다 보면 금세 쉬는 시간이 됐고 별로 어울릴 친구가 없었던 나는 숙사 마당에서 바람을 쐬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잘 꾸며진 화단 옆 벤치는 바람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 마치 고요함으로 만들어진 낙원 같았다. 보통은 다음 자습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아무도 이쪽으로 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도서관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었던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혹시 괜찮으면 도서관 열쇠를 잠깐 빌려줄 수 있냐면서 그것은 사소하면서도 확실하게 드문 사건이어서 마치 앞으로 다가올 사건의 전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미안. 최근에 도서관에서 분실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힘들 것 같아. 아, 괜찮아. 괜한 부탁을 했네. 미안해. 무슨 일로 빌려달라고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대신 갔다 올게. 그럼 부탁 좀 하자. 내일 쪽지 시험 범위를 필기한 노트를 탁자 위에 두고 왔거든. 그것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아직 쉬는 시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사감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둘러 다녀오면 아슬아슬하게 다음 자습 시간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늦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곧장 도서관이 위치한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빛 한 줌 없이 깜깜했다. 이곳이 오래된 학교였다면 귀신이 나오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도서관 안도, 복도와 마찬가지로 사방이 온통 어두워 노트는커녕 책상들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연 그 순간 안쪽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몸이 굳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디디자 곧이어 무언가가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도서관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책 도둑임에 틀림없었다. 현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곧바로 문 옆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불이 켜지자 책장 사이를 황급히 지나가는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곧바로 인기척이 느껴진 곳을 향해 달려갔다. 밤중에 불청객은 금세 막다른 곳에 갇혔다. 그리고 그 불청객과 마주했을 때 나는 내 앞에 펼쳐진 풍경에 도저히 어떤 감상을 남겨야 할지 떠올릴 수 없었다. 여기저기 찢긴 책에는 짐승의 입자국이 나 있었고 어떤 책은 표지만을 남긴 채 버려져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책만 해도 대충 10권은 넘었다. 어질러진 책은 동화 속 헨젤이 뿌려둔 하얀 빵 조각처럼 현장에 범인이 지나간 길을 따라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끝에는 분명 사람처럼 생겼음에도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생물이 서 있었다. 책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송곳니와 붉게 타오르는 눈. 그 괴물은 나를 보더니 흠칫 당황해하며 서서히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하얀 갈기가 먼지가 날리듯 사라지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붉은 눈동자와 송곳니 말고는 얼핏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었다. 나는 이 얼굴을 알고 있었다. 임혜성. 그건 분명 임혜성이었다. 그는, 아니 그것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입에 물고 있던 책을 마저 삼키고 나서야 내가 알고 있던 임혜성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임혜성? 어. 도서부장 맞지? 모난 구석이 없는 그의 곁에 친구가 별로 없는 이유가 뭘까? 잠시, 아주 잠시 궁금하긴 했다. 하지만 그게 이 정도의 비밀이었음을 짐작했다면 절대 알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겁내지 말라는 듯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내가 원한다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을 속도로 걸어왔다. 널 해칠 생각은 없어. 대신 한 가지 부탁만 들어줘. 우리 둘에게도 좋은 일이야. 그, 그게 뭔데? 네가 날 본 기억을 내가 먹게 해줘. 너는 이 일을 잊고 나는 비밀을 지키고. 어때? 좋은 거래지? 기억을 잊게 해주는 게 아니라 먹는다고?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저절로 시선이 땅바닥에 꽂혔다. 바닥에 널브러진 책을 본 순간 애초에 내가 왜 뜀박질까지 해가며 현장을 덮쳤는지 그 이유를 겨우 떠올렸다. 갑자기 냉수 한 바가지를 통째로 맞은 듯 머리가 시원해졌다. 미안한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며칠 동안 벼르고 있었거든. 나는 이미 반 정도는 임혜성에게 먹혀 넝마가 된 책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동안 수많은 책이 이 지경이 되어가며 그의 입안으로 들어갔겠지. 임혜성의 말대로 그가 내 기억을 먹게 놔두면 나는 학교 생활 내내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할 거다. 너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학생인 척 연기하는 거겠지? 여긴 CCTV도 있고 내가 도서관에 왔다는 걸 아는 학생도 있으니 내게 문제가 생기면 너도 곤란해질걸? 아니, 넌 무슨 애가 괴물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냐? 놀라긴 했어. 다만 지금은 네가 범인이란 사실에 화가 좀 많이 났을 뿐이지.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었어. 난 그냥 조용히 책만 먹으면서 다닐 생각이었다고.
조용히 책만 먹는 게 문제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방금까지 보였던 괴물 같은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는 온갖 표정을 지어가며 진심으로 곤란해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레 내 눈치를 살폈다. 알았어. 앞으로 안 그럴게. 대신 앞으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무슨 도움? 책을 먹지 않으면 대신 먹을 게 필요해. 그러고 보니 아까 내 기억을 먹는다고 했었지. 설마 책을 먹는 이유는 그게 종이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내용 때문이었나? 나는 화괴야. 이야기를 먹고 사는 괴물이지. 먹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잊힌다는 게 흠이지만. 그럼 네가 책을 먹으면 그 책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는 거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 정확히는 내가 먹은 이 책을 직접 읽은 사람만 책 내용을 잊어버려. 여기 책들은 사람들이 거의 읽지 않은 책들이니까 먹어도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몰래 먹었어. 읽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잖아. 너는 괴물이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텐 물건들이 사라진다는 일 자체가 상당한 골치라고. 골치인 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 생활을 연명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차라리 아까처럼 계속 괴물 같은 모습이면 모르겠는데 진짜 사람 같은 얼굴로 저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니 양심이 찔린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양심이 찔려야 할 건 저쪽이다. 책을 대신할 게 뭔데? 사람의 이야기. 그럼 그 사람은 기억을 잊어버릴 텐데? 아무래도 그렇지. 아무래도는 무슨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려던 걸 겨우 참았다. 차라리 책을 먹어라. 내가 다시 현장 검거해서 내쫓아 줄 테니.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세상에는 간직하고 싶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임혜성은, 아니, 화괴는 묘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나름의 논리를 내게 펼쳐 보였다. 나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야기를 먹을 수 있어. 내가 설마 책만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겠어? 세상에는 자신의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길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듣고 보니 또 맞는 말이다. 만약 그런 기억들만 먹는 거라면, 그리고 허락이라는 제약이 정말로 걸려 있다면 화괴가 사람들과 공존하는 일도 가능할 것 같았다. 허락을 받아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같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내 기억을 먹어치우고도 남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책을 먹지 않을 테니 기억을 지우려 하는 사람들을 찾아달라. 이거지? 어, 나도 이런 난장판을 벌이고 싶진 않았다고. 네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맹세할게. 어? 어차피 내 힘만으로는 그를 내쫓을 수 없고 이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수심에 날 골탕 먹이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찾느냐는 건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사서 대행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국어 선생님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봉사 시간만으로는 모자랄 것 같다며 제안한 특권이었는데 당시에는 딱히 생각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특권을 잘만 이용하면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찾아줄 필요 없이 기억을 지우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우리한테 오게 하면 되지. 선생님이 제안했던 특권은 간단했다. 도서관의 별실을 부실로 하여
인원 제한 없이 어떤 목적의 동아리든 개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나는 도서부 외에 딱히 하고 싶은 활동을 찾지 못했기에 그 권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그들은 그 기억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터였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는 바로 남에게 그것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친한 사람에게 털어놓자니 소문이 돌 위험이 있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기에는 부담이 크다. 중학교 때 친구 한 명이 봉사활동 점수를 노리고 또래 고민 상담부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솔직히 누가 그런 곳에서 상담을 받으려 하나 의아했었는데 생각보다 비밀 보장도 철저하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꽤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었다. 이 학교는 아직 개교 첫 해고 그런 동아리나 부서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 그렇다면 나와 임혜성 둘이 동아리를 만들어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받는다면 고민은 문제로부터 오고 문제는 기억에 있으니까. 물론 기억을 지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겠지만 고민 상담부가 고민을 대신 해결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이 들고 오는 고민을 듣고 그중 기억을 지움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면 되는 일이다. 고민이 우리에게 오게 만들면 되지. 나는 방금 떠올린 내용을 간략하게 그에게 설명했다. 고민 상담부를 만들어 학생들의 고민을 모으자고. 그나저나 그럼 네 원래 모습은 뭐야? 임혜성이란 애는 실제로 있는 애고? 임혜성은 원래 내가 쓰는 이름이야. 학교는 어떻게 입학한 건데? 서류를 좀 조작했지. 아, 그래도 입학 시험은 온전히 내 힘으로 봤어. 하긴 책을 먹어서 흡수할 수 있는 괴물이니 지식만큼은 엄청나겠네. 그 순간 창문 너머 기숙사 방향에서 다음 자율학습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나는 내가 애초에 왜 도서관에 들어왔는지 이유를 떠올리고 급히 근처 책상 위에 홀로 놓여 있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안 돌아가? 지금 자율학습 시간인데? 혼자 들어가. 어차피 못 쓰게 된 책은 다 먹고 가게. 넌 이 상황에서 그게 할 말이야? 하긴 저렇게 망가진 책이 눈에 띄면 이번 일이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게 되겠지. 차라리 그가 스스로 증거 인멸을 하도록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는 한 손에 부탁받은 공책을 쥔 채 기숙사를 향해 서둘러 뛰어갔다. 혹시 이게 실수로 자율학습 시간에 잠들어 버린 내게 벌처럼 찾아온 악몽은 아닐까? 그러나 곧 손에서 느껴지는 공책만큼의 무게가 금세 그 어리석은 생각을 부정했다. 늦었다고 핀잔을 주는 사감 선생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다. 막상 괴물을 마주했을 때는 멀쩡했던 정신이 긴장이 풀리고 나니 한없이 바닥으로 치닫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 기분과 별개로 할 일은 해야 했다. 나는 곧장 독서실로 들어가 자리로 돌아가기 전 노트를 부탁했던 여학생에게 노트를 건네주었다. 와, 진짜 고마워. 아, 고생시켜서 미안해. 나 때문에 괜히 혼났네? 괜찮아. 내가 시간 계산 잘못해서 늦은 거지. 아, 맞다. 그건 그렇고, 사례 말인데, 고민 상담부를 만들어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 쓸모가 없다. 원래 최고의 홍보는 입소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처음 보는 애한테 대신 공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변죽이 좋은 애니 분명 주변에 사람도 많겠지. 나는 그녀에게 이번에 고민 상담부를 만들었으니 소문을 잔뜩 내달라고 부탁했다. 당연하지. 근데 정말 그거면 돼? 대신 소문 좀 많이 내줘.
알았지? 다음날 아침, 나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 동아리 개설을 위해 교무실을 찾아갔다. 선생님에게 임혜성과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부탁하자 그녀는 인원이 차지 않아도 흔쾌히 허락해주겠다던 지난번과는 달리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지 머뭇거리다 겨우 말을 꺼냈다. 저기 세월아, 혹시나 하고 묻는 건데 설마 둘이 연애하려고 동아리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아뿔싸. 하긴 남녀 둘이 동아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난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고 선생님은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허락해주겠다며 작성해와야 할 서류를 건네주셨다. 부실은 도서관 별실로 할 거지? 정식 명칭도 고민 상담부로 할 거고? 네, 서류는 점심시간에 작성해서 가져올게요. 그래, 그러렴. 등록하려면 며칠 걸릴 것 같아. 미리 활동해도 되니까 등록이 늦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결실 열쇠는 점심시간에 줄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무실을 나오던 도중 조회를 앞두고 교실로 향하던 혜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어젯밤 일이 떠올랐는지 살짝 멋쩍은 표정으로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원망스러운 얼굴로 한껏 째려보자 그는 슬쩍 눈을 피하며 재빨리 내 앞을 지나가려 했다. 그러나 마침 그에게 할 말이 있었던 나는 나를 피해 교실로 들어가려던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점심 먹자마자 도서관으로 와. 고민상담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니까. 아, 동아리 말하는 거지? 알았어. 먹고 바로 갈게. 그래. 그리고 연락처 좀 줄래? 앞으로 용건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는 것보단 문자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연락처라는 말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목 뒤로 손을 올리며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게 죄라도 지었다는 듯, 물론 실제로 짓긴 했지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혀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게 내가 휴대전화가 없어서. 뭐? 어차피 기숙사 학교고 밖에 연락할 사람도 없어서 그냥 안 만들었거든. 맞다. 너 괴물이었지? 나도 이름이 있다고. 세상에 괴물은 많지만 혜성은 나 한 명이니까. 많기까지 해? 그건 좀 무서운데? 화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괴물이라는 사실이 제일 당황스럽긴 했지만 대체 뭐 하는 존재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차라리 구미호나 도깨비 같은 거라면 무슨 괴물인지 갈피라도 잡히지. 괴물 전문가라도 있으면 붙잡고 궁금한 걸 모두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아, 생각해보니 화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존재가 앞에 있긴 하지. 그나저나 살면서 화괴라는 괴물은 처음 들어봤어. 다른 건 많이 들어봤는데 도깨비라거나. 도깨비는 사람들이 멋대로 붙인 이름이지. 나도 그들 중 하나야. 화괴는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도 했어. 물론 괴물이라는 건 숨기고 살았지만. 나는 아직도 붙잡고 있던 그의 팔을 슬며시 놓고 가볍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혜성은 그걸 잠깐 빤히 쳐다보더니 내가 한 것처럼 자신의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는 금방 교실로 들어갔다. 마냥 괴물이라고만 여기기엔 사람보다 더 소심한 것 같단 말이지. 그가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말이다. 붉은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가 계속해서 혜성의 얼굴에 겹쳐 보이는 한 그를 멀쩡한 눈으로 쳐다보기는 그른 것 같다. 점심을 먹은 후 도서관에 막 도착했을 때 별실 앞 소파에 앉아있는 혜성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방금 받은 별실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그에게 보여주고는 그 열쇠로 별실 문을 열어 쓰임새를 직접 보여주었다. 오늘 그를 불러낸 이유는 앞으로의 활동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있었으나 사실 본론은 내가 사서 업무를 보는 동안 별실 청소를 시키는 거였다.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그는 생긋 웃으며 맡겨만 주라는 듯 얼른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받아들었다.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별실로 들어왔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청소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방은 한껏 깔끔해져 있었다.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네. 학생으로 사는 게 처음인 거지. 사람으로 위장해서 사는 건 자주 해봤어. 그런 것 같다. 괴물인 거 들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너도 어제까진 몰랐잖아. 그거야 별로 안 친하니까 그랬지. 암튼 활동은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저녁 시간에 기숙사 게시판이랑 학교 게시판에 홍보지 붙일 거니까 점심시간 동안 만들자. 아, 그거 그렇지 않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젯밤에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볼래? 어, 이대로 인쇄하면 되겠는데? 이런 건 또 언제 배웠어? 북 디자이너로 일한 적 있거든. 재고가 남는 책은 싸게 받아올 수 있으니까. 뭐, 그다지 맛있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 화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직장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지금도 그 일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어제 자율학습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설마 취침 시간에 몰래 만든 거야? 그런 건 좀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뭐, 이 정도는 양반이지. 규칙 어기는 게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늘 규칙을 지키며 살지는 않으니까. 솔직히,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 고등학생에게 12시는 너무 이른 취침 시간이 아닌가. 만드느라 수고 많았을 테니 포스터 붙이는 건 내가 할게. 아니야. 인쇄 끝나면 반은 나한테 줘. 기숙사에는 내가 붙일게. 오늘 홍보지를 붙이고 나면 내일부터는 학생들 한두 명 정도는 찾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의 기억을 지운다는 게 그리 좋기만 한 일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게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화계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공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괴물이 인간과 함께 살았던 옛 이야기 속 세상처럼 화괴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인간의 이야기가 화괴에게 도움이 되던 그 시절처럼 적어도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2. 이룰 수 없다면 차라리 있게 해줘. 활동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다. 고민 상담부를 찾아오는 학생들은 꽤 많았지만 그들이 들고 온 건 대부분 중간고사를 잘 보고 싶다거나 친구랑 싸웠다거나 하는 심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고민이었다. 기회는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왔다. 많은 학생이 학원을 가기 위해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는 나는 주말에도 여기에 남곤 했다. 물론 갈 곳 없는 신세인 혜성도 마찬가지였다. 도서관 창 너머로 보이는 기숙사 앞은 학생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의 차로 가득 차 있었다. 시끌벅적함과 대비되는 이곳의 고요함은 곧이어 들려오는 도서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금세 깨졌다. 가끔 인사하고 지내던 같은 반 학생이었다. 이름이 김혜원이었지. 저, 혹시 활동 끝났니? 넌 오늘 집에 안 가? 오늘 부모님이 조금 늦는다고 하셔서 그동안은 시간이 안 났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시간이 났네. 혹시 괜찮으면 상담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지. 곧바로 별실로 달려가 나 대신 도서관 청소를 하고 있던 혜성에게 손님이 왔음을 전했다. 하던 청소를 마무리한 뒤 안으로 김혜원을 들여보내자 그는 이곳이 꽤 마음에 들었는지 이리저리 둘러보고 난 뒤에야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잠깐 인적사항 좀 적을게. 동아리 방침상 기록을 적어야 해서. 기록은 누구한테도 공개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여기 서명 좀 해줘. 아, 상담 용지에 그의 이름을 적고 난 뒤 나는 펜을 내려놓고서는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그가 이야기를 꺼내길 기다렸다. 천천히 말해도 돼.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니까. 아냐, 곧 있으면 부모님이 올 테니까. 그는 자신이 고민을 말하는 게 잘못이라도 된다는 듯 입을 몇 번 달싹이고 난 뒤에야 조심스레 그리고 천천히 말문을 텄다.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가족이 그걸 원하지 않거든.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꿈은 다양하지만 가족이 바라는 직업은 한정적이니까. 안정적이고 평균 이상의 수입을 벌 수 있는 직업. 부모님은 내가 의사가 되길 원하셔. 형도 의대에 들어갔고 동생도 의대를 꿈꾸고 있어. 부모님께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려 봤어? 예전에 별로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넌지시 말한 적은 있어. 아예 무시당했지만. 그럼 상담하고 싶은 건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냐는 거지? 사실 그건 오래전에 포기했어. 근데 그 이후로 잠들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미련이 머릿속을 떠다니는 것만 같은 기분이야.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러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의 고민이 지금까지 나와 혜성이 찾아왔던 종류의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꿈이 있었지만 자신의 꿈보다는 현실과 가족의 기대를 택했다. 자신이 소설가를 희망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다. 난 내 꿈을 포기하고 싶어. 미래나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그를 위해서라면 그가 꿈을 잊게 해주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까. 분명 혜원의 이야기는 혜성의 필요에 딱 맞는 것 같았다. 그럼 만약 네가 작가라는 꿈을 가졌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다면 어떡할 거야? 옆에 앉아있던 화괴의 눈이 섬찟하고 반짝였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식욕을 겨우 참아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그게 사실 가능해. 얜 전문적으로 최면 치료를 배웠거든. 원한다면 네가 그 기억을 지울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김혜원은 자신의 얼굴 위로 올라온 의심을 전혀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의 심정을 100번이고 이해했다. 그냥 가정해보라는 거야. 만약 네가 그런 꿈을 가졌다는 기억을 잊을 수 있다면 넌 어떤 선택을 할지. 최면은 농담이지? 반쯤은 장난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잊을 수 있을 거라는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지. 그 효과가 통하려면 내가 그 사실을 몰라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그 이야기가 농담으로만 들렸는지
가볍게 웃었다. 그의 얼굴은 잠깐 활기를 되찾는 듯 했으나 금세 원래의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말인데 집에 가면 고민해봐. 네가 정말로 소살가란 꿈을 버려도 괜찮은 건지. 언제든 와도 괜찮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김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대답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켜 시간을 확인하더니 보는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한껏 놀란 표정을 짓고는 급히 일어나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그러고는 다음에 또 오겠다며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금세 별실을 빠져나갔다.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해? 지금 당장만 보면 이야기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몇 년 동안이나 꿔온 꿈일 텐데 한순간에 그걸 지운다는 게 찜찜할 뿐이지.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뭐 어차피 먹고 말고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걔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우문현답이다. 이 고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도, 그리고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것도 결국은 김혜원 본인이니까. 조금 늦었구나. 죄송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느라 시간을 제때 못 봤어요. 다음부터는 주의해라. 아, 오늘은 네 형도 집에 온다고 하는구나. 형이 온다는 걸 듣자마자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갑갑한 기분에 숨이 막혔다. 가족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둘러싼 쇠창살처럼 느껴지는 혜원에게 가족이 전부 모이는 일은 달갑지 않았다. 의사 외에는 아무것도 꿈꿔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부모님. 그 말을 당연히 여기고 따르는 형과 동생. 집에 가면 고민해봐. 네가 정말로 소설가란 꿈을 버려도 괜찮은 건지. 그는 진작 자신이 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막상 소설가란 꿈을 잊고 싶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꿈을 버려도 괜찮다고 말할 자신감이 햇볕에 얼음이 녹아내리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기로 했다. 매주 보는 집인데도 혜원에게 지금의 이곳은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다 준비되었다는 소리와 함께 흩어져 있던 가족들은 그제야 주방으로 와 암묵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상석에 앉은 아버지, 그 양옆에 앉은 어머니와 형, 그리고 자신과 마주 앉은 동생. 혜성이 넌 졸업 준비 잘 되어가고 있지? 네. 혜진이는 새 과외 선생님 마음에 드니? 네. 잘 가르쳐 주세요. 금요일의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늘 몇 번의 문답이 오갔다. 그에게도 몇 번의 질문이 돌아왔지만 형과 동생이 그랬듯 네 또는 가끔 아니오라는 답 외에는 딱히 할 대답이 없는 말들이었다. 질문 세례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고 어느새 아버지의 밥그릇에는 두 숟갈 정도만의 밥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 어? 아버지는 명 소설가라는 단어만 언급해도 화를 내며 자리를 뜨시겠지. 혜원은 소설가를 하고 싶다는 말보다는 의사가 아닌 다른 걸 하고 싶다는 말로 서두를 꺼내야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전 의대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는 말을 내뱉자마자 본론을 먼저 꺼낸 걸 후회했다.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최대한 돌려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화를 낼까? 아니면 그럴 가치도 없다는 듯 무거운 목소리로 책망할까? 그러나 곧 들려온 목소리는
아까와 다를 것이 없었다. 네 실력에 자신감을 가지렴. 요즘 힘든가 보구나. 그리고 그 목소리가 혜원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었니? 아니면 시험을 망치기라도 한 거야? 제대로 들어주세요, 아버지. 전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뱉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들은 그에게만 강렬하게 느껴졌던 건지 가족들은 그의 말을 듣고도 투정 이상은 아니라는 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반응했다. 이맘때쯤이면 힘들 때도 됐죠. 저도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의대를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혜원아, 형 좀 봐라. 형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의대에 들어갔잖니. 아직 초반이야.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해보자, 어? 그의 가족들은 애초에 그가 의사 외의 꿈을 가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꿈을 말해봤자 그저 힘든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만든 회피책일 뿐이라 여길 것이다. 바로 지금처럼. 내일은 우리 혜원이가 좋아하는 갈비 먹으러 갈까? 아무래도 혜원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여보. 내일 저녁은 밖에서 먹자. 부모님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혜원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로 갈비라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를 키운 부모님이라면 속속들이 알 텐데 그가 되고 싶은 게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 그리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아니, 사실 알아채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아채지 않으려 한 것이리라. 김혜원은 월요일에 점심시간이 반 정도 지나고 나서야 찾아왔다. 마중을 나오던 나는 그의 표정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곧장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우울감은 단순히 무기력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더욱 짙어져 있었다. 저기,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상담실에서 말할게. 일단 들어가자. 나는 부실에 있는 혜성에게 들어간다는 말을 건네며 안으로 들어갔다. 의자에 앉으라고 말하기도 전에 김혜원은 지쳐 쓰러지듯 털썩 의자 위에 앉았다. 그래서 결론은 내렸어. 최면이든 뭐든 방법이 있다면 상관없어. 내가 소설가를 꿈꿨다는 기억 자체를 지워줘.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침묵을 지킴으로써 나와 그 사이에 차마 손을 댈 엄두도 나지 않는 날카로운 벽을 세웠다. 나는 혜성에게 흘긴 눈짓을 건넸다. 어서 그의 이야기를 먹으라는 신호였다. 혜성은 김혜원에게 다가가 잠깐 고개를 들라고 말하며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 둘의 눈이 마주친 순간 혜성의 눈이 붉은 빛으로 타올랐다. 그와 도서관에서 마주쳤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그의 눈동자는 지금과 똑같은 색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김혜원은 그 눈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앞으로 고꾸라져 책상 위로 얼굴을 쳐박았다. 혜성의 눈동자 색은 변한 적도 없었다는 듯 금방 갈색으로 돌아왔다. 큰일이 난 건 아닌가 싶어 급히 김혜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자 애초에 기절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김혜원은 어깨를 잡은 게 무색할 정도로 금세 몸을 일으켰다. 괜찮아? 너 쓰러졌었어. 어? 어. 아, 괜찮아. 어? 근데 여긴 어디야? 학교에 이런 것도 있었어? 너
고민 상담하러 여기 왔었어. 방금 임혜성이 최면으로 해결해줬고. 최면으로? 그게 돼? 여기, 네가 금요일에 상담한 내용을 작성한 기록이야. 자, 네 서명도 있지? 혹시나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기억을 떠올릴까 싶어. 나는 다른 종이로 상담 내용만을 가린 채 그에게 상담 기록지를 보여주었다. 내게 고민이 있었다니 전혀 기억이 안 나. 무슨 고민일지 감도 안 오는데? 네가 우리한테 고민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었거든. 잘 해결된 모양이네. 이젠 괜찮다니 다행이다. 이제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우울한 기색도 찾아보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마냥 해맑아 보이는 그 얼굴을 보면서도 도저히 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꿈을 잊어버렸다는 것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를 위한 것일까? 그럼 끝난 거지? 난 이만 가볼게. 점심시간 곧 끝나겠다.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은 고작 10분 정도 남아 있었다. 아직 사서일 다 못 끝냈는데 급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서 자리에 앉아 서류를 쓰고 있는데 혜성은 내 속도 모르고 뜻모를 말을 옆에서 중얼거렸다. 너무 걱정하지 마. 넌 이 많은 서류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서류 말고 김혜원 문제. 사실 비슷한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거든. 종이 위로 휘갈겨지던 펜이 멈췄다. 비슷한 경우? 내가 먹은 건 하나의 이야기야. 그가 소설가를 꿈꾸기 시작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는 꿈을 포기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상담실까지 찾아온 이야기. 나도 알아.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난 그의 기억 전부를 먹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먹는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글을 못 쓰게 되거나 싫어하게 되는 게 아니란 소리야. 그러니까 김혜원은 자신의 꿈이 소설가라는 것만 잊어버린 거지. 자신의 소질이나 재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그게 남아있는 한 계기만 주어진다면 그는 금세 원래의 꿈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게 그가 하고 싶은 말이겠지.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꿈을 포기하지 못해 괴로워할 정도면 금세 다시 소설가를 꿈꾸게 될 거야. 그 말에서 나는 출처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우울해 보여서 나름 위로해 주는 건가? 혜성은 남은 점심시간 내내 내 업무를 도왔다. 괴물인 걸 모른 채로 만났다면 꽤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혜성은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애였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의외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난 그때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3. 갑자기 나타난 구원. 고민상담부는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다. 김혜원이 고민상담부가 자신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줬다며 입소문을 낸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평범하게 바쁜 날 중 하나일 줄 알았다. 부실 문을 열려는 찰나 도서관 문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어수선함이 느껴졌다. 저기 혹시 고민상담부가 어디야? 옆반의 윤소원. 입학하기도 전에 무당딸이라는 게 알려져 유명해진 애였다. 그 애는 양손에 언뜻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부적을 들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 내가 부장인데?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그 순간 귀 옆으로 쌩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들고 있던 부적이 스쳐 지나갔다. 혜성이 있는 쪽을 향해서 쟤, 너희 부원 맞지? 임혜성이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건가? 너, 거기 뒤에. 너 뭐야? 어? 어, 나? 혜성 옆에 있던 벽에는 윤소원이 날린 부적이 박혀 있었다. 윤소원,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도서관이거든? 소란 피우지 말고 일단 임혜성이랑 부실로 들어와서 얘기해. 윤소원은 외투 주머니에 대충 부적을 집어넣고 순순히 별실로 들어갔다. 물론 계속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임혜성을 노려보긴 했지만. 그래서 임혜성한텐 무슨 볼 일이 있는 건데? 너 쟤한테서 당장 떨어져. 쟤 사람 아니야. 위험한 괴물이라고. 알았으니까 진정해. 일단 앉아. 뭐야? 너 설마 나 못 믿어? 내 감은 확실하다고. 쟤 당장 퇴치해야 해. 아니, 감 뛰어난 건 알겠으니까 제발 진정하라고. 일단 모르는 척 발뺌하면 알아서 물러나 주지 않을까? 누구 마음대로 퇴치야? 사람 앞에 부적을 들이밀고 그러는 거 예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윤소원은 이상하단 눈빛으로 혜성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동그래진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기가 찼는지 허 하고 숨을 내뱉었다. 너, 얘 괴물인 거 아는구나? 방금까지 혜성을 향하던 살기 어린 눈빛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러자 혜성은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그러니까 날 퇴치하러 왔다고? 뭐야? 본인은 순순히 인정하네? 그래서 내 손에 죽어라도 주게? 뭐, 기회는 줄게. 자, 여기. 마음껏 붙여보든가. 쟤는 또 왜 저래? 계속 기세등등하던 윤소원도 당황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윤소원은 흉흉해 보이는 부적 서너 개를 한꺼번에 임혜성의 손에 붙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전부 붙인 뒤에도 그의 손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야? 분명 인간이 아닐 텐데 왜 부적이... 무당도 아닌 어설픈 돌팔이한테 당할 정도로 약한 괴물은 아니라서. 혜성은 자신의 손에 붙은 부적을 반대편 손으로 쥐어 뜯더니 바닥을 향해 던졌다. 내던져진 부적을 바라보는 윤소원의 표정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다. 신내림도 아직 안 받았네. 무당 기질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퇴마가 제격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비아냥대는 말에 윤소원은 온몸으로 씩씩대며 임혜성에게 달려들었다. 혜성은 살짝 몸을 틀어 달려오는 윤소원을 피하더니 부적을 쥔 그녀의 양손을 잡아챘다. 그만 포기하지. 가망 없는 것 같은데. 화괴 자식. 누가 얘기 먹고 사는 애들 아니랄까봐 입 한 번 제대로 놀리네? 화괴라는 단어가 윤소원의 입에서 언급되는 순간 한창 여유를 부리던 혜성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너, 내가 화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애초에 네가 괴물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을 것 같은데? 고민이 해결되다 못해 아예 고민을 잊은 애가 있다길래 단번에 화괴인 줄 알았지. 애석하게도 난 감으로만 괴물을 찾을 정도로 실력이 좋진 못해서. 아까는 감이라며. 혜성은 평소 짓던 온화한 미소와는 전혀 상반되는 입꼬리가 한껏 뒤틀린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퇴마사가 제격이 아니란 말은 취소할게. 유명하다는 퇴마사들도 결국 내가 무슨 괴물인지 알아내진 못했거든. 괴물 자식한테 그런 칭찬 들어봐야 기쁘지도 않아. 그건 아쉽네. 화괴같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괴물도 알다니. 너 많이 공부했구나. 윤소환은 기가 찼는지 허 하고 한숨을 쉬더니 구석에 있던 의자를 끌어왔다. 그러고는 그 위에 털썩 안은 채 혜성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아까보다 누그러진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 채 어물쩍거리다 난동을 피운 데에 대한 사과를 건네왔다. 네가 부장이라고 했지? 신뢰가 많았어. 민폐 끼쳐서 미안해. 알았다니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만 나가줄래? 저기 나도 고민 상담부에 들어가면 안 될까? 뭐라고요? 아무래도 괴물을 감시할 역할은 한 명 필요하지 않겠어? 얘가 괴물이라는 건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그럼 됐지. 너희가 무슨 생각으로 고민 상담부를 차렸는진 모르겠지만 혹시나 괴물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내가 제지할게. 혜성이 달가워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그를 쳐다보자 의외로 그는 나쁘지 않다는 듯 생긋 웃고 있었다. 세월아, 얘한테 잡일 다 시키면 되겠다. 일꾼으로 써먹기 딱 좋네. 그렇지? 싫어하는 애한테는 진짜 가차 없구나. 그럼 허락해 주는 거지? 허락은 둘째치고 왜 고민상담부에 들어오려는 건데? 다른 좋은 동아리도 많잖아. 그러고 보니 얘는 학기 초에 무당딸로 소문이 나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지. 그래서 다른 동아리에 못 들어간 건가? 우리 학교에 괴물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일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저런, 들어갈 동아리가 없어서 아직 찾고 있던 거였구나. 그래, 들어와라. 그래, 그럼 부원 명단에 네 이름도 넣을게. 고마워. 그리고 왜 너같이 친절한 애가 저런 괴물이랑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론 내가 널 철저히 지켜줄게. 날 지키기 이전에 본인부터 지키는 게 좋을 텐데. 임혜성, 앞으론 윤소원이랑 싸우면 안 돼? 달려든 건 제가 먼저인걸? 도발도 하지 마. 물론 혜성은 괴물이니 마냥 순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막상 이런 모습을 보니 한 구석에 미뤄두었던 불안함이 다시금 올라오는 기분이 든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 상담은 자신 없어. 어차피 시킬 생각도 없었어. 상담은 보통 내가 하거든. 앞으로 넌 별실 정리와 상담 기록 정리를 맡게 될 거야. 이 정도는 괜찮지? 윤소환은 내 말끝마다 응 또는 당연하지 라는 말을 해가며 한껏 긍정의 의사를 내비쳤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할게. 도서관엔 언제 오면 되는 거야? 우리 동아리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활동시간이야. 밥 빨리 먹고 도서관으로 오면 돼. 아, 그건 자신 있어. 나 친구 없어서 밥 금방 먹거든. 그걸 그렇게 해맑게 말하지 말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네. 이 당시에는 이 결정을 그리 달갑게 여기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를 동아리에 들인 건 좋은 선택이었다. 그녀는 조금 어리숙해 보여도 생각 외로 고민 상담부에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 물론 그걸 깨닫는 건 조금 훗날 일이다. 4. 짝사랑은
원래 고달픈 법이다. 갓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의 고민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학업 문제, 친구 관계, 더 깊게는 진로 문제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 역시나 연애 문제다. 그러나 누굴 좋아한다는 걸 친구에게 함부로 털어놓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지 고민 상담부로 연애와 관련된 고민을 들고 찾아오는 학생들도 꽤 있다. 사랑 이야기는 정말 탐나긴 하는데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란 말이야. 그림의 떡? 이야기의 맛은 그 사람이 이야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 사랑만큼 인간이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일도 없으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가 내 기억을 먹는다면 제대로 된 맛은 느끼지 못하겠지? 만약 누군가가 사랑과 관련된 기억을 지우고 싶어 찾아오면 난리가 나겠군. 부장! 손님 왔어! 부장은 뭐고 손님이란 호칭은 또 뭔데? 그냥 이름으로 불러. 괴물인 혜성한테는 그렇게 사나우면서 처음에 째려본 걸 빼면 나한테는 지나칠 정도로 숙이고 들어온단 말이지. 이곳을 찾아온 손님, 아니 학생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소원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다 조심스레 내게 말을 걸어왔다. 여기가 고민상담부 맞지?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 내가 녹차 티백이 있는 곳에 손을 가져다 대기도 전에 소원은 얼른 커피포트와 종이컵을 집어 차를 끓일 준비를 했다. 손님, 아니 내 앞에 이에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원이 신기한지 잠깐 그녀를 쳐다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을 꺼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말하긴 좀 그래서. 명소정 장편소설 너의 이야기를 먹어줄게의 초반부 일부 들어보셨습니다. 마침 제가 읽어드리던 4장의 내용은 풋풋한 짝사랑, 첫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기억을 먹어서 지울 수 있다는 화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전에 감명 깊게 본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 생각나더라고요. 과연 이 여학생에게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문화계 인사분들의 추천의 글 일부 전달해 드릴게요. 화괴라는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 이야기, 기억을 먹는다는 독특한 설정, 작품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과 매력적인 캐릭터, 개성 있는 문체가 이 작품을 영 어덜트 노블로서 특별하게 한다. 에브리웨이 월간 웹소설 심사위원 청강대 웹소설학과 교수 이융희. 지금 10대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 터널은 지났지만 또 다른 터널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더 윗세대에게도 감동을 자아내기 충분한 작품이다. 가톨릭대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교수 이동은. 화괴에게 넷플릭스를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았다. 아니, 그것보다 넷플릭스에 화괴와 이 책을 보여준다면 벌써 이 작품의 영상화가 기대된다. 영화 드라마 작가 류용재. 문화계 인사분들의 추천의 글 일부 전달해 드렸어요. 10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꿈과 사랑, 환상적 세계를 담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장 말미마다 적어도 그 당시에 나는 인간과 화괴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라고 하거나 이대로만 흘러가면 의외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하는 내용. 그리고 윤소원을 부원으로 영입한 걸 당시에는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조금 훗날엔 그녀를 영입한 게 고민상담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깨닫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래도 평화롭고 소박한 초반부와는 달리 뭔가 불안한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화괴, 괴물인 임혜성을 고민상담부 부원으로 둔 게 뭔가 훗날에 큰 파란 사건을 일으킬 것만 같죠? 어떤 엄청난 사건이 주인공인 세월이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도서관과 서점에서 이지북에서 출간한 명소정 장편소설 너의 이야기를 먹어줄게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성적, 진로, 연애, 우정. 가장 어두운 터널인 10대를 지나는 청소년을 위해 고민을 먹어주는 괴물이 나타났어요. 20대 MZ세대인 작가가 MZ세대를 위해 쓴 아름다운 학원 판타지 소설 너의 이야기를 먹어줄게 만나보셨고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성장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분들과 이 시절을 이미 지나온 우리 성인 세대에게도 아름답고 멋진 판타지 소설 너의 이야기를 먹어줄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전 다음에도 재미난 이야기를 뱉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즐겨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읽어주는 은지린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지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